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수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믿기 힘든 성장 곡선이었죠. 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기존의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볼 때 한국은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요인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국민들의 집단적 에너지였습니다. 그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민족은 지구상에 없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다. 이것은 분석이 아니라 경이로운 역사를 마주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외국인 금융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한국인의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이에요. 저는 런던 금융가 한복판에 자리한 글로벌 전략 연구소에서 선임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주된 업무는 세계 각국의 성장 모델을 분석하고 미래 예측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수년간 유럽과 북미,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발전 경로를 추적하며 나름의 정교한 분석 틀을 구축해왔다고 자부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모델들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나 글로벌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분석 레이더에는 거의 잡히지 않는, 뭐랄까, 약간은 변방의 국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경제 규모가 작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성장의 배경에 대해서는 꽤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의 원조와 일본의 기술 이전을 발판 삼아 빠르게 성장한 나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운 좋게 기회를 잡은 모방꾼 정도로 여겼던 거죠. 제 동료 분석가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한국, 아직도 북한이랑 리스크가 크지 않아? 그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여느 때처럼 제 연구실에서 국가별 최신 경제 지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죠. 각국의 GDP, 무역수지, 기술, 혁신 지표들을 제 분석 모델에 입력하며 추세를 확인하는 다소 기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독 한 나라의 그래프가 제 눈길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1인당 GDP 성장 곡선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우상향 곡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로켓 발사 궤적처럼 그래프는 특정 시점부터 거의 수직에 가깝게 치솟아 하늘을 뚫을 듯 뻗어나가고 있었죠. 순간 저는 모니터 화면에 오류가 생겼거나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줄 알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몇 번이고 원본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OECD 등 공신력 있는 여러 기관의 통계, 자료와 교차 검증까지 했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타나 오류는 없었어요. 1960년대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한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문턱까지 올라섰다는 믿기 어려운 수치. 그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인 산업화를 이룬 저희 영국이나 미국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압축적인 성장이었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경제, 발전 이론으로도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는 그야말로 변칙이었습니다. 당혹감이 밀려왔고 솔직히 말하면 분석가로서 약간의 지적 모욕감마저 느껴졌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올린 지식과 분석들이 이 현상 앞에서는 무용지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분석들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 나라, 한국이 제 상식과 이해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 앞에서 분석가로서의 제 직업 윤리가 조용히 속삭였죠. 외면하지 마라, 알렉. 이해할 수 없다면
이해할 때까지 파헤쳐라. 그렇게 저는 이 불가사의한 동방의 나라,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 구루들조차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꺼져가던 제 지적, 호기심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건 분명 제 분석과 경력에 있어 가장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먼저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설명하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통념적인 가설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검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역시 미국의 막대한 원조였죠. 냉전 시대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 투입했을 거라는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니 금세 허점이 드러났어요. 비슷한 시기, 비슷한 규모 혹은 더 많은 원조를 받은 다른 나라들은 왜 한국과 같은 궤적을 그리지 못했을까요?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경우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국가로 꼽혔지만 결국 성장의 동력을 잃고 말았죠. 원조가 성장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식민지 시대에 구축된 산업 기반 가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 역시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 또한 깊이 파고들수록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여러 지역을 식민 지배했지만 유독 한국만 이렇게 극적인 경제적 도약을 이뤄냈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았죠. 게다가 일본의 통치는 근대화 이식보다는 수탈에 가까웠고 해방 후 한국에 남겨진 것은 망가진 산업시설과 분단이라는 깊은 상처뿐이었어요. 남은 기반 시설마저 한국 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되었고요. 식민지 유산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교육열 가설에 기대를 걸어보았습니다. 교육 수준 향상이 인적 자본, 축적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는 설명은 많은 개발도상국 모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니까요. 하지만 1960년대 한국의 현실은 이 가설과도 거리가 멀었어요. 당시 문맹률은 30%를 훌쩍 넘었고 교육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시기 더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자원을 자랑했던 남미 국가들이나 구소련 국가들은 왜 장기 침체를 겪거나 심지어 퇴보했을까요? 교육열만으로는 이 폭발적인 성장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굳게 믿어왔던 기존의 발전 이론들, 수많은 데이터와 사례 연구로 뒷받침된다고 생각했던 분석들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사례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정교하게 짜맞춘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조각 몇 개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듯한 깊은 답답함과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젠장, 그럼 도대체 뭐란 말인가? 저도 모르게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죠.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보고서와 그래프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던 그때였습니다. 제 연구 조교인 벤이 조용히 다가와 낡은 신문 스크랩 묶음이 담긴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1997에서 1998 한국 외환위기 아카이브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IMF 구제금융이라는 치욕적인 상황을 맞았던 시기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극심한 사회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 국민적 좌절감이 가득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스크랩된 기사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국민 금모으기 운동.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결혼반지, 돌반지, 기념 메달 같은 금부치들을 나라 빚을 갚는 데 보태겠다며 내놓았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죠. 처음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무슨 감상적인 심파극 대본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죠. 하지만 여러 언론사의 보도, 당시 영상자료, 관련 연구 논문들을 교차 확인하면서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깨달았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부, 기업가, 학생, 종교인, 심지어 머나먼 타국에 사는 해외 동포들까지 정부의 강요나 어떤 직접적인 보상 약속 없이 순수한 애국심과 위기, 극복 의지만으로 불과 몇 달 만에 227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모아 외채 상환에 기여했다니. 이것은 제가 아는 어떤 경제 이론이나 사회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앞세우는 강력한 힘. 저는 이것을 한국인들 특유의 집단적 생존 코드가 발현된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실로 경이로운 광경이었죠. 제 연구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금모으기 운동만큼이나 흥미롭고 독특한 지점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국민들과 특정 대기업들 사이에 형성된, 뭐랄까, 아주 특별한 유대감이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거대 기업들은 단순한 영리, 추구 집단을 넘어서 마치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왜 자국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물론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드는 답변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응답자가 망설임 없이 우리나라 기업이니까요. 라고 답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영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는 이런 반응을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보통은 개인의 선호, 제품의 성능, 가격, 디자인 같은 합리적인 요소를 우선시하죠. 특정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그들에게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들은 단순한 상품 공급자나 고용 창출원을 넘어 국가의 자부심이자 때로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강하게 연결된 존재처럼 인식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자국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것과 비슷한 감정이 기업에도 투영되는 것 같았죠. 이러한 독특한 유대감은 특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력하게 발현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을 때의 기록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많은 한국 국민들이 우리 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는 구호 아래 자발적으로 국산품 애용 운동을 벌였다는 자료들이 넘쳐났습니다. 수입품 소비를 자제하고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자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죠. 이 현상에 대해 스탠퍼드 대학의 국제경영학 교수인 켄과 화상으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 분석과 자료들을 제시했을 때 그의 표정에서 상당한 놀라움과 흥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것이 전통적인 서구의 주주 자본주의 모델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종의 사회와 기업이 함께 살아가는 독특한 공생관계와 같다는 분석에 동의하는 듯 보였죠. 기업의 위기를 곧 나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적 의지. 이것이야말로 한국 경제가 가진 놀라운 저력의 또 다른 단면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인들의 경이로운 근면성과 속도감은 경제 성장을 이끈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이었어요. OECD 통계를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 경제 포럼에서 제가 이 수치를 발표했을 때 청중석에서는 순간 믿기 어렵다는 듯한 술렁임과 함께 가벼운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서구적인 기준에서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수치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어진 실제 데이터와 구체적인 산업 현장의 사례들을 제시하자 장내 분위기는 금세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로 대변되는 한국 특유의 속도감은 처음엔 저에게 비효율적인 조급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무작정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관련 사례들을 깊이 파고들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단 시작하고 문제는 실행하면서 해결한다는 식의 접근 방식은 놀랍게도 의사결정과 실행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조선소 건립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사례나 경쟁사보다 훨씬 빠르게 신차를 개발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 등 수많은 성공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죠. 다른 나라에서 몇 년이 걸릴 법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한국에서는 불과 몇 달 혹은 1에서 2년 만에 완료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중함보다는 속도와 실행력을 중시하는 이 문화가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가져다준 핵심 요인 중 하나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 경제의 역동적인 질주를 가능하게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보여준 놀라운 응집력과 위기 극복 능력을 확인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저의 관심은 그들의 국방 시스템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방력은 단순히 국가 안보 차원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테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 전쟁이라는 참혹한 경험이 있으니 군사력 강화에 신경을 많이 쓰겠지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단 상황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했고요. 하지만 관련 보고서와 군사력 분석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의 국방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국가들의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병력수나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밀리터리 밸런스 보고서만 봐도 한국의 상비군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고 충격에 가깝게 다가온 것은 바로 예비 전력의 규모였습니다. 무려 30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압도적인 수준이었어요.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이 모병제를 통해 소수, 정예화된 직업 군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징병제를 통해 거의 모든 성인 남성에게 기본적인 군사훈련 경험을 제공하고 전역 후에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유사시 즉각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 모두가 잠재적 군인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죠. 특히 유사시에 별도의 복잡한 소집 절차 없이도 단기간 내에 350만 명 이상을 즉각 동원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는 제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동원령 선포와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예비 전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한국은 이미 시스템적으로나 국민들의 마음가짐 측면에서나 훨씬 신속하고 자발적인 동원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제 생각은 과거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맥 장군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을 때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준 덕분에 귀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가 한국에서 복무하며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점 중 하나가 바로 평범한 시민들의 높은 군사적 소양이었다고 하더군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택시 기사나 회사원, 심지어 학자들조차 기본적인 총기 사용법은 물론이고 분대나 소대 단위의 기초적인 군사작전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그의 회고를 들으며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 저변에 깔린 독특한 안보의식의 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광경임에 틀림없었죠. 한국군의 훈련 강도 역시 제가 접한 자료들을 통해 짐작건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진행되는 혹한기 훈련 영상이나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유격 훈련 기록들을 보면 과연 저런 훈련을 일반 병사들이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들 정도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고된 훈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임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선
국가 안보에 대한 깊은 책임감 없이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의 군사력 동향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단순한 방어 태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 역량 강화,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 심지어 경항공모함급 대형 함정 도입 계획까지. 이는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전략적 타격 능력과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들이었죠. 국제안보 컨퍼런스에서 우연히 만난 나토의 고위 군사자문관 조 역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비슷한 맥락의 개인적인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그는 한국이 강대국들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강력한 군사적 잠재력을 지닌 나라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저는 그의 말이 결코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기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유사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 잠재된 동원력과 강인한 정신력에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보여준 놀라운 집단적 에너지와 동원 능력은 비단 경제 회복이나 국방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훨씬 더 다채롭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었죠. 제 연구소 동료이자 오랜 외신 기자, 경력을 가진 톰이 2000년대 초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대회를 취재했을 때의 경험을 들려주었을 때 저는 그의 생생한 묘사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가 전해준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취재기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수십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붉은 옷을 입은 인파. 그는 그들이 단순한 축구팬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죠.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터져나오는 응원 구호와 몸짓, 그리고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듯한 엄청난 함성. 그는 그것이 단순한 스포츠 응원이 아니라 경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위압감마저 느껴지는 집단적 에너지의 폭발처럼 느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본 당시의 영상 자료들은 톰이 전한 경험을 생생하게 뒷받침해 주었어요. 개개인의 개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하는 저희 영국의 축구 팬 문화와는 너무나도 다른,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통일성과 폭발적인 열정. 저는 그 압도적인 광경 속에서 앞서 분석했던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시 국민 전체가 어떻게 하나로 뭉쳐 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제 가설에 더욱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라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 현실인 것 같았죠. 이런 놀라운 조직력과 집단적 움직임은 뜻밖에도 e스포츠라는 저에게는 다소 생소했던 영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게임 문화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관련 자료들을 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한국팀을 응원하는 팬들이 보여주는 열광적이면서도 매우 조직적인 응원 방식, 그리고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그들이 e스포츠를 단순한 오락이나 취미 활동을 넘어 또 다른 형태의 국가 대항전이자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역시 한국 사회 특유의 집단적 목표 의식과 조직력이 발현된 또 하나의 사례였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단결력과 조직적인 힘은 과연 한국이라는 지리적 경계 안에서만 유효한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해외로 넓혀보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토론토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 형성된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죠. 결과는 또 한 번의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사회에 단순히 동화되거나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코리아타운과 같은 강력한 거점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언어, 문화, 그리고 경제적 생태계를 굳건히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LA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한 80대 여성 교민의 증언 기록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초기 정착 시절 겪었던 주류 사회의 차별과 외면 속에서 한인들 스스로 은행을 만들고 언론사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생존하고 발전해 온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사회동학 교수인 샘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이민자 공동체의 특성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와 이메일을 통해 교환한 의견 속에서 그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네트워크를 전략적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산 공동체를 넘어 본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라는 그의 통찰은 제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죠. 아마도 이러한 그들의 강인한 생존 본능과 공동체 의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1992년 LA 폭동 당시의 기록일 것입니다. 공권력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부 한인들이 스스로 자경단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상점과 커뮤니티를 지켜냈다는 일화는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등을 경험했던 1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이야기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뭉쳐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그들. 민족 특유의 강한 자립심과 공동체 방어 본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례들을 접하며 한국인이라는 집단이 가진 저력에 대해 다시 한번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한국인들을 이토록 강렬하게 하나로 묶는 걸까요?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여준 공동체 의식, 기업과 국민 간의 독특한 유대감, 유사시 발휘될 국민 총동원, 태세, 심지어 월드컵 거리 응원과 해외 커뮤니티의 자생력까지. 이 모든 현상의 근원에는 분명 더 깊은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역사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죠. 표면적인 경제 지표나 사회 현상 분석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들의 저력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걸어온 시간의 궤적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학 전문 프리랜서 연구원이자 번역가인 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방대한 양의 한국 고대사 및 근현대사 관련 기록들, 특히 외세의 침략과 그에 맞선 민중들의 저항에 관한 한글 사료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해제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고어나 한문 표현들 속에서 핵심적인 맥락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렇게 번역된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점차 한국 역사의 거대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그야말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 분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던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들은 특히 제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능하고 분열된 조정 대신 이름 없는 평범한 백성들이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침략군에 맞서 싸웠다는 내용은 정말이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신분이나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목숨을 거는 DNA.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피 속에 강하게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저항 정신과 생존 본능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탄압과 민족 말살 정책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독립의지,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된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강인한 재건 의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생존 본능과 위기시 하나로 뭉치는 단결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사의 깊은 상흔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독특한 위기 극복 능력은 결코 과거의 유산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것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한국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그 대표적인 예시였죠. 공중보건정책 컨설턴트인 댄이 작성한 국제보고서를 접했는데 그는 강력한 도시 봉쇄나 이동 제한 조치 없이도 시민들의 놀라운 자발적 방역 수칙 준수와 IT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이 결합되어 서구 국가들과는 차별화되는 성공적인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읽으며 역사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온 한국인들의 DNA가 현대적인 방식으로 발현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 기기 등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눈부신 성과나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 현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MIT의 리 교수가 발표한 한 논문에서는 한국 특정 산업의 급성장 모델을 분석하며 정부의 명확한 전략적 목표 설정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과 때로는 유기적인 협력이 결합된 한국형 클러스터 모델의 효율성을 강조했죠. 저는 이것이 단순히 효율적인 산업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하면 된다는 정신력과 위기, 극복, 에너지가 산업 발전과 문화 창조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인 휴 선임 연구원의 주장을 접했을 때 제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한 역사 컨퍼런스 자료에서 한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외침과 내부 분열 속에서도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는 공동체적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독특한 회복 탄력성의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이것이야말로 현대 한국 사회의 경이로운 역동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주장했죠. 그의 통찰은 제 분석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모든 분석과 자료 검토를 마친 순간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씨름하며 연구한 것은 단순한 한국가의 경제 성장 사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한민족의 강인한 집단적 의지와 불굴의 생존 본능이 빚어낸 그야말로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런던의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차가운 데이터와 그래프만 분석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현상, 이 살아 숨쉬는 기적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피부로 느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한국의 번잡한 거리에서 활기 넘치는 시장에서 첨단 기술이 가득한 기업 현장에서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기적의 비밀을 직접 찾아 나서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분석가로서의 관점과 지식 체계가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그 불안감보다 더 큰 것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뜨거운 지적 호기심과 기대감이었습니다. 한국,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나라. 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런던의 금융 분석가 알렉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깨고 그 경이로운 잠재력에 깊이 빠져드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그저 변방의 국가, 기존의 경제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 정도로 여겼던 알렉시였죠. 하지만 믿기 힘든 경제 성장 그래프 앞에서 그의 분석 모델이 무너지고 그 이유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는 우리가 가진 놀라운 힘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IMF 외환 위기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던 감동적인 이야기, 기업과 국민이 마치 한 팀처럼 끈끈한 유대감을 나누는 모습, 유사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발휘될 수 있는 예비 전력과 국민 총동원 태세, 그리고 월드컵 거리 응원이나 해외 한인 커뮤니티의 강한 결속력까지. 알렉시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우리 민족의 역사 속 강인한 생존 코드와 회복 탄력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결국 그는 이 기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렉시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안의 뜨거운 열정과 강인한 힘을 새삼 깨닫게 되어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저력을 가진 민족인지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감동적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시간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울리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